모든 이야기는 11세기 말 유럽의 한 작은 도시에서 조롱이 시작됩니다. 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 당시 유럽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양주와 기사들이 서로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고, 전쟁은 일상이었으며 폭력은 질서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은 입에 올랐지만 그 칼끝은 대부분 같은 신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유럽은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쪽의 세계에서도 이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비잔티움 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셀주크 티르크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국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더 이상 제국 혼자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지막 선택으로 서방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로마에 도착했고 그 왕 우르바노 2세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이 요청을 단순한 군사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유럽 내부의 끝없는 폭력을 예부로 돌릴 기회가 보였습니다. 분열된 기독교 세계를 하나의 목적 아래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왕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순간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모든 구상의 중심에는 하나의 도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평생 한 번쯤 꿈꾸던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해 11월, 클레르몽 공의회의 마지막 날, 그 왕은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동방 기독교인들의 고통과 성지의 상처를 차분하지만 강하게 전했습니다. 연설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연설이 끝나자 침묵은 곧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신의 뜻이다. 짧고 단순한 이 외침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념과 피로 낚인 긴 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왕의 외침이 울려 퍼진 뒤 그 소식은 마치 불붙은 바람처럼 유럽 전역을 가로질렀습니다. 국경도 신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성체에서부터 이름 없는 마을의 흙길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성지를 되찾으려는 부름. 그것은 단순한 전쟁의 명령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부름은 죄의 사면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때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왕이 기대했던 것은 무장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철갑을 두른 귀족들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땅을 일구던 농민들이었고 시장을 떠돌던 팡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이라는 말 앞에서 자신의 가난과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소와 밭을 팔아 검을 샀고 헝겊 위에 붉은 십자가를 꿀매어 옷에 달았습니다. 준비는 서툴렀지만 열정은 넘겼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행렬은 성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길을 나선 무리는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찬 설교자의 인솔 아래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규율도, 충분한 식량도 없었습니다. 지도와 보급이 없는 려정은 곧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굶주림과 질병이 그들을 쓰러뜨렸고 곳곳에서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지를 보기 전 그들의 대부분은 흩어지거나 사라졌습니다. 이 첫 시도의 실패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더 큰 움직임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유럽의 유력한 귀족들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각자의 깃발 아래 모인 군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직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대군은 장대한 행군 끝에 동쪽의 거대한 제국 수도로 몰아들었습니다. 그곳의 황제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요청했던 것은 제한된 도움과 방력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점령한 땅을 제국에 돌려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 아래서만 군대는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땅은 유럽의 정사들에게 낯설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익숙하지 않은 기후, 그리고 처음 마주한 강력한 저항은 행군을 고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은 조롱이 번졌고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큰 도시가 함락되지 군대는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가호가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곧 더 험난한 시련으로 시험받게 됩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앞에서 군대는 장기간의 공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성 안과 밖 모두에서 고통이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성을 차지했을 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부의 대군이 몰려와 그들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식량은 바닥이 났고 절망은 군대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성스러운 유물을 발견했다고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패배 직전이던 군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벌어진 반격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포위망은 뚫렸고 적군은 물러났습니다. 대가는 컸지만 군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수년의 야정 끝에 마침내 그들은 오래도록 노래로만 불리던 도시의 성벽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견고했고 방어는 치밀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공방 끝에 마침내 공성 장비가 성벽 위로 올라섰습니다. 도시가 함락되던 날, 환호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승리의 열기에 휩싸인 병사들은 분별을 잃었습니다. 거리마다 피가 흘렀고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도시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피비린내에 나는 승리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정복자들은 땅을 나누고 새로운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왕이라는 칭호 대신 겸손한 호칭을 택하며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정은 목표를 달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끝이 아니라 더 길고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내린 새로운 나라들은 곧 사방에서 다가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서서히 더 큰 불길로 번져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승리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스러운 도시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유럽 전역에 충격과 감격을 안겼지만 그 기쁨 뒤에는 곧 현실적인 문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 땅에서 이루어진 이 승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수많은 병사들은 이미 여정을 마쳤다고 생각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점령한 땅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럽식 통치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봉건 제도가 이식되었고 토지는 나뉘어 충성을 맹세한 이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소수의 지배자들이 언어도 문화도 다른 다수의 주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성스러운 목적 아래 모였던 군대는 이제 정치와 행정이라는 전혀 다른 전장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거점은 아니었습니다. 동쪽과 북쪽에는 이미 여러 요충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원정에 참여한 귀족들은 각자의 몫을 차지했습니다. 강과 사막, 해안선을 따라 작은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도시들은 유럽과의 연결고리였고 내륙으로 갈수록 적대적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은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과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성체가 세워졌습니다. 돌과 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요새들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좁은 출입구, 끝없이 이어진 감시탑은 적의 침입을 막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 요새를 안에서 유럽에서 온 지배자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적었고 병력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자의 삶과 전사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에게 순결과 복종을 맹세했지만 손에는 검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기도와 훈련으로 나뉘었고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지를 지키는 것, 이들은 곧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슬람 세계는 하나로 뭉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였고 내부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한 도시의 통치자는 옆 도시의 군주를 더 큰 위협으로 여겼고 종교적 명분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열은 십자군 국가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틈을 이용해 자리를 잡고 방어선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벽을 쌓으며 왕국을 세운다는 사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진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열된 세력을 하나로 묶을 인물을 향한 기대가 자라났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한 지도자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단련된 인물이었고 정치적 계산에도 능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 가운데 가장 예진 곳에 위치한 한 나라를 목표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어려운 그곳은 가장 취약한 고리였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고 공격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은 견고했지만 고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 이어진 공방 끝에 도시의 방어선은 무너졌고 십자군이 세운 첫 번째 국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두 세계에 전혀 다른 감정을 안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의 승리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성지에서 시작된 성공의 이야기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영토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균형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십자군 국가들은 더 이상 시간을 벌고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세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유럽을 다시 한 번 거대한 선택의 기로로 몰아넣게 됩니다. 동쪽에서 전해진 패배의 소식은 바다를 건너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신의 가호를 받았다고 믿었던 원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성질을 되찾았다는 자부심은 불안으로 바뀌었고 그 불안은 곧 이기감으로 굳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처음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럽은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 황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원정을 촉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었고 교회마다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병력, 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응답하듯 유럽의 가장 강력한 두 군주가 나섰습니다. 왕이 직접 원정을 이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균열은 드러났습니다. 두 왕의 군대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였지만 하나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견제했고 명예와 주도권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은 행군 내내 이어졌습니다. 동쪽의 제국 역시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겪은 혼란의 기억은 아직 생생했고 또다시 몰려든 대군은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군대는 이전과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위험하고 험난한 육로였습니다. 이 길은 이미 한 번 고통을 안겨준 길이었습니다. 산악지대와 메마른 병원은 대군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고 기동력 높은 적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예고 없이 살아왔고 보급로는 끊임없이 위압받았습니다. 특히 한 왕의 군대는 치명적인 매복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 쓰러졌고 살아남은 이들마저 사기를 잃었습니다. 다른 한쪽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력은 줄어들었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품었던 확신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두 군대는 각자의 선택 끝에 바다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성지는 그들이 꿈꾸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은 병력은 지쳐 있었고 전투를 이어갈 힘은 부족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 그러나 현실적인 판단은 그 목표를 흔들었습니다. 목표로 삼았던 지역은 이미 강력한 통치 아래 있었고 먼 거리와 부족한 병력은 도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선택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도시. 하지만 그 도시는 복잡한 관계 속에 놀아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적이면서도 완충지대였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군은 이 도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계산, 개인적 야망, 혹은 단순한 조급함. 여러 설명이 뒤따랐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공성전은 짧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내부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지원군의 소식이었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고 협력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원정군은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났습니다. 화려하게 시작된 두 번째 원정은 단 하나의 승리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의 뜻이 함께하고 있는가?
지도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설교자들은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죄와 불순종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그 설명은 모든 의문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원정이 남긴 후유증이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던 도시는 이제 적대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 결과 십자군 국가들은 사방에서 압박받게 되었습니다. 방어선은 좁아졌고 숨 쉴 공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흩어져 있던 세력은 점점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성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시기 새로운 인물이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전장에서의 능력과 신중한 판단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두 번째 원정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정의 실패 이후 성지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적대 세력은 점점 조직적이 되었고 우란에 기대어 유지되던 균형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분열되어 있던 이슬람 세계는 이제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지도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내분과 경쟁은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사람들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동안 예부의 이방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식은 종교적 명분과 결합되며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이제 지역을 넘어 확산되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만큼이나 전쟁 이후의 통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고 흩어져 있던 세력은 점차 그의 깃발 아래 몰아들었습니다. 북쪽과 남쪽, 강과 사막을 잇는 넓은 지역이 하나의 체계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지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 변화를 감지하고도 쉽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분열은 여전히 심각했고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휴전과 충돌이 반복되며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국강에서는 끊임없는 소규모 충돌과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결국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한 성체를 거점으로 삼은 과격한 귀족은 휴전의 의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깨고 상인과 순례자들을 공격하며 명성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종교적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모한 행위는 결국 전면적인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분노는 명분이 되었고 명분은 대규모 동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해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상대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고 전장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성지 국가의 주력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 물과 그늘이 없는 땅에서의 전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내렸고 군대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무자비했고 갈증은 병사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켰습니다. 밤에는 부위가 이어졌고 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장은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타는 풀과 메마른 공기는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접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보병들은 무너졌고 기사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의 환경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벌어진 전투는 곧 학살로 변했고 성지 국가의 주력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지도자들마저 포로로 잡히며 전투는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 이후 승자는 자비와 단호함을 동시에 몰아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했고 도를 넘은 이는 처벌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제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방어할 병력을 잃은 도시들은 차례로 함락되었고 마침내 성스러운 도시 앞에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은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상과 조건, 그리고 통제된 점령. 도시는 무너졌지만 무차별적인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지는 다시 다른 깃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세계에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쪽에는 회복된 명예와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깊은 상실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꿈은 다시 멀어졌고 유럽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패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움직임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도시가 다시 손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은 유럽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책임을 묻는 질문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그 해는 참회를 요구했고 지도자들은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귀족이나 기사들이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군주들이 직접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번 원정을 왕들의 전쟁이라 불렀고 성공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군주는 윕노를 택했습니다. 노련한 전사이자 오랜 통치 경험을 지닌 그는 질서정연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초반에 연전연승을 거두며 명성을 떨쳤고 상대 역시 그 진격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전장 밖의 변수에 의해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지도자를 잃자 거대한 군대는 순식간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군대는 흩어졌고 많은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길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원정의 균형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바다를 건너온 두 명의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성과 야망 모두에서 서로를 의식하는 관계였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였지만 진정한 동맹이라고 부르기에는 긴장이 컸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이미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던 공성전에 합류했습니다. 항구 도시는 바다와 육지를 잇는 핵심 거점이었고 이를 차지하는 것이 이후의 모든 전략을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긴 포위전은 병사들의 체력과 인내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왕의 도착은 전세를 바꾸었습니다. 특히 한 왕은 공성전에 능했고 새로운 장비와 전술을 도입해 성벽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도시는 행복했고 긴 싸움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에도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각자의 이해관계는 협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한 왕은 성지를 뒤로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원정은 사실상 한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였고 전장에서의 판단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지를 향한 길은 멀었고 보급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해안을 따라 천천히 남하하며 적의 공격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기동력 있는 적의 병력은 끊임없이 괴롭혀사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더위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해안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적은 끈질기게 후미를 공격하며 혼란을 유도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전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의 순간 지휘관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제 돌격 명령이 내려졌고 중무장한 기사들이 일시에 전장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이 돌격은 전세를 뒤집어쓰고 적은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이 승리는 원정군의 사기를 회복시켰고 성지를 향한 길이 다시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단순한 승리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성지에 가까워질수록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설령 도시를 점령한다 해도 그 뒤에 남겨질 병력으로 과란 방어가 가능할 것인가? 유럽으로 돌아간 뒤 이 땅을 지킬 이는 누구인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차례나 성지의 문턱까지 다가갔다가 물러섰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포기하는 선택은 용기만큼이나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끝없는 전투는 더 이상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았고 피해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두 지도자는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명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협정의 내용은 절충이었습니다. 해안의 주요 도시는 유지되었지만 성스러운 도시는 여전히 다른 손에 남았습니다. 대신 무장을 하지 않은 순례자들의 방문은 허용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원정은 성지를 되찾기 못한 채 끝났고 유럽의 기대는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지도자는 귀국길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었고 그의 라이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인물의 퇴장은 한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지를 향한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불씨는 다음 세대를 향해 조롱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들의 원정이 막을 내린 뒤에도 성지를 향한 유럽의 열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은 또 다른 형태의 결단을 낳았습니다. 교황청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새로운 계획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한 육로를 피하고 상대의 중심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발상이 힘을 얻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부와 병력의 원천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 그곳을 장악하면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할 힘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쥔 해상 강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협상은 이루어졌고 엄청난 규모의 함대가 약속되었습니다.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병력과 말, 식량을 실어 나를 선박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원정군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약속된 날에 모인 병력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결국 원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비대에 묶였습니다. 항구에 발이 묶인 병사들은 갈 곳을 잃었고 지도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눕혔습니다. 그때 제시된 대안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본래의 목표와는 무관한 같은 신앙을 가진 도시를 공격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명분은 빚을 갚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지만 그 선택은 원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스러운 목적은 흐려졌고 군사적 필요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교황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는 함락되었고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원종은 더 이상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신념과 현실의 간극은 점점 커졌고 내부의 회의감도 깊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동쪽의 거대한 제국에서 쫓겨난 황태자의 호소였습니다. 그는 왕자를 되찾게 도와준다면 막대한 지원과 종교적 통합까지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상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지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였습니다. 결국 함대는 본래의 목표를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성지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던 바로 그 제국의 수도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거대한 성벽을 자랑하던 도시는 내부의 혼란과 부패로 인해 예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이 지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황태자는 왕좌에 올랐고 원정군은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바닥이 났고 약속은 공허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갔고 결국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제거되었고 원정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내려진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점령되었고 그 이후의 사흘은 락사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약탈과 방화, 학살은 종교와 국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스러운 장소는 모욕당했고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문화와 지식은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정이 지녔던 명분의 붕괴를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에는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두 교회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남았습니다. 이후에도 원정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어떤 원정은 무력 대신 예교를 택했고 잠시나마 성지를 되찾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권력 투쟁 속에서 성지는 다시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경건한 군주조차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었고 훈련한 뒤에도 또 다른 원정을 시도했지만 병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슬람 세계에는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세력이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협상보다 철저한 정복을 택했고 체계적이고 냉혹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성체가 무너졌고 해안의 거점들은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도시들은 폐허로 변했고 남은 이들은 공포 속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항구 도시는 모든 것이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상인과 방사, 기사단이 모여있던 이곳은 유럽과 이어진 마지막 연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2세기에 걸쳐 이어졌던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지를 향해 시작된 거대한 멸망은 수많은 선택과 실수, 그리고 변질된 목적 속에서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신의 뜻이라 믿었던 외침은 마지막에 이르러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드러내는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한 도시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한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고 세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념은 길이 되었고 길은 전쟁이 되었으며 전쟁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성지를 향한 열망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지만 그 끝에는 승리보다 상실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사라진 왕국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선택들은 과연 어디까지 인간의 것이었는가? 역사는 조롱이 말합니다. 가장 이대한 신념조차 시간 앞에서는 흔적이 된다고.